19세기 말에 러시아는 집요하게 국토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그런 러시아의 행동을 고종의 조선조정은 어떻게 보고 대응했는지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 역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대한제국까지 삼키려고 했던 세기의 전환기까지 러시아는 어떻게 유라시아 대륙의 극동까지 진출했는지 알아봅니다. 고종은 조선이 일본에 국권을 뺏기기 전까지 러시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그는 러시아의 팽창을 몰랐을까? 알았다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고종이 국정을 직접 장악하게 된 시기 1873년, 그때 사실은 민비가 국정을 장악했던 것이었습니다. 1873년은 이미 러시아가 조선과 국경을 맞댄 상태였습니다. 고종은 그가 국정을 책임지기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과 무관했던 나라가 이제 두만강 북쪽에 다가온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나라를 책임진 인간이었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시베리아를 지배했던 국가가 아니었던 러시아는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중반에 시베리아에 살던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까지 진출해서 조선과 국경을 지금의 것으로 정착시킨 것이 1860년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러시아는 청나라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헤이룬강까지 도달했고 1860년이 되자 제2차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영국과 프랑스군에게 패한 후에 두 나라 영국과 프랑스가 청나라와 강화조약, 즉 베이징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끼어들어서 한 몫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떼어간 것이 우수리강 동쪽의 연해주입니다. 러시아는 이 조약에 중재를 섰다는 그런 명분으로 주라는 커다란 땅덩어리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지금의 한반도 북쪽인 두만강까지 도달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조선이 정식 국교를 맺은 것은 1884년 7월입니다. 1882년에 서양 국가와는 처음으로 미국과 국교를 맺기 시작한 이후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이어서 러시아하고 국교를 맺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가 이미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에 해주었습니다. 1879년에 리홍장은 조선의 영의정 이의원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서양 각국들과 수교를 할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의 요지를 인용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귀국에서 먼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과 관계를 가진다면 비단 일본만 견제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들이 엿보는 것까지 아울러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인들이 엿볼 것이다라는 것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에 대해서 조선의 의원은 답신 형태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880년에는 다른 경로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해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홍집이 주일 천국공사관 주재원인 황준센이 쓴 조선 책략이라는 것을 가져왔는데 그 내용에 보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연결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조선에 대한 주된 위협 요인으로 러시아를 꼽았다는 점이 1년 전에 리홍장이 했던 일본과 러시아를 위해야 한다던 점과는 달라졌습니다. 즉 청나라는 러시아의 야욕으로부터 피해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 수도 있는데 청나라는 조선에게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다른 주변 두 개 나라인 청나라 자신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을 하도록 권고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이 해외 정보가 우리보다 더 많아서 거기서 받은 경고의 조언도 있지만 조선 조정 스스로도 이런 정세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매년 중국에 수차례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북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보았을 겁니다. 그 사신들로부터 북경의 사정을 제대로만 보고받았어도 조선을 둘러싼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인재들을 수신사, 조사시찰단, 보빙사 등의 이름으로 해외로 파견하는 데 국가 예산을 썼는데 나름대로 해외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국내 사정이 녹록하지 않았던 점은 있습니다. 조선 책략이 조선조정에 들어온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위정 척사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반발을 사실은 조선 책략이 조정에 들어왔을 때 이 사실을 쉬쉬하고 숨겼는데 그 사실이 새어나간 것이었습니다. 또 조사시찰단을 보낼 때는 국내 반발을 두려워해서 비밀리에 파견을 했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행어사로 위장을 하고 각 단원들이 나누어서 한양을 출발해서 부산에서 다시 합류해서 일본행 배를 탔던 것이었습니다. 고종 스스로가 조선 성리학의 원리주의 선비들의 고정관념을 극복할 힘이 없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배울 점을 알아와도 국정에 반영하기 힘들었고 물론 그럴 의지도 고종에게는 없었다고 봅니다. 고종 자신이 위정척사 사상의 소유자였을 사실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문제는 고종이라는 사람이 그런 정세 변화를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 것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국정을 수행한 행태를 보면 다만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그 외세를 이용할 방도를 여러 가지로 궁리를 했던 것, 그것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고종이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였다면 국가의 정보력에 의해서 그리고 청나라가 주는 정보에 의해서 이런 주변 정세를 염두에 깊이 새기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 건 상식입니다. 국내의 반발을 달래거나 제압하면서 국가의 장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조선에는 소라는 형태로 신하가 건의를 하고 왕은 그것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할 수도 있었던 것이 일상사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영도 내리고 또 유놈이라는 그런 형태로 왕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종은 왕의 의지를 강하게 밝혀야 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수급하였던 때문이었을 거로 봅니다. 최근의 한국 사정과 비교를 해보면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국방을 위한 대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군사력을 최대한 약화시켜야 한다는 논리,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 지금 집권 집단을 보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와서는 전에 없이 러시아 공군기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침범해서 우리의 대응을 떠보는 것에 우리가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없는 것도 고종이 손 놓고 있던 시기를 연상시킵니다. 조선의 고종은 중국에 기대다가 러시아에 기대려고 한 결과로 나라를 망하는 길로 가게 했는데 지금 집권 집단이 드러내놓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지만 수동적으로 러시아 또는 중국에게 유리한 일들을 은밀하게 하면서 나라의 안전을 해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팽창은 고종만 몰랐던 사실인가? 그 후에 역사가 전개된 것을 보면 고종은 민비와 함께 외국 세력, 특히 그 중에서도 러시아를 그와 그의 추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끓이들 것만을 고민했을 뿐 조선에서 국가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제국주의 세력으로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고종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서구에서 러시아의 팽창에 대해서 아주 일찍부터 경고를 한 탁월한 글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관한 서술은 오늘날과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중국에 대입해보면 더 맞는 말 같아서 흥미롭습니다. 그 책은 바로 알렉시스트 토크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이 책은 1835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미국의 국토 확장을 관찰하면서 러시아의 국토 팽창과 비교를 했습니다. 미국의 국토 확장은 미국이 건국한 이후에 쭉 이어져 왔는데 특히 1840년대 후반에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라는 개념이 나와서 본격적인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러시아는 이미 남과 동으로 국토 확장을 추구하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태평양에
러시아는 1810년대에 처음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태평양 진출은 1840년대부터인 것 같습니다. 1835년쯤에 러시아는 한반도는 물론 서태평양까지 오기 전인데 그 이후에 러시아의 행적을 보면은 토크빌의 예리한 통찰력이 돋보입니다. 토크빌은 지금은 고전이 된 이 책 제1권의 끝부분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국토 확장을 뚜렷하게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음미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위대한 두 민족이 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러시아인들과 아메리카인들이다. 양자는 남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성장했다. 인류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는 동안에 그들은 갑자기 선두대열에 끼어들었고 전 세계가 거의 동시에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위대성을 인식했다. 아메리카인은 자연이 내미는 장애에 대항해서 투쟁한다. 러시아인의 적은 인간들이다. 아메리카인이 황무지와 미개인에 대항해서 싸운다면 러시아인은 모든 힘을 다해서 문명과 싸운다. 아메리카인은 쟁기로 정복하지만 러시아인은 칼로 정복한다. 영국계 아메리카인은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의 매이지 않은 힘과 상식이 제약을 받지 않은 채 발휘되도록 한다. 러시아인은 단 한 사람에게 사회의 모든 권위를 집중시킨다. 아메리카인의 주요 수단은 자유인 반면에 러시아인의 그것은 예속이다. 그들의 출발점은 다르며 가는 길이 같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지구 반쪽의 운명을 각각 지배하도록 하늘의 계시를 받은 듯하다. 여기까지가 토크빌의 글입니다. 오늘날 러시아는 달라졌는가? 오늘날 러시아를 이해하는데 토크빌의 이 대목은 변함없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1세기 전에는 세계적인 병자였던 중국이 오늘날에는 러시아 이상으로 러시아가 했던 과거에 그 역할을 이어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조선을 삼키려던 시기, 고종의 아관 파천부터 1904년까지 러시아의 구체적인 행동은 다음 편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